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고항암외과 한윤식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상에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주제를 토대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플랜 매니지먼트에 대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공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하는 각화치움과 베스티뷴의 변화를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와 베스티뷴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면 좋을지, 또한 이때 어피컬 리포너시 플랩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성공적인 임플란트. 과연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환자가 사용하기 좋은 만족해야 하는 임플란트가 성공적인 임플란트겠죠. 그런데 앞서 임상적으로 임플란트를 평가하는 여러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요소들 중 임플란트 주위를 둘러싼 소프트 티슈의 헬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2003년 시카고의 스크라는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에 건강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외재적 요인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많은 팩터들 중 여러분의 임플란트 수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베스티뷴과 어태치드 티슈, 즉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입니다. 발치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이후 케라티나이즈 진지바와 베스티뷴은 형태학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중 케라티나이즈 진지바, 소위 KG는 임플란트 헬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임상에서 경험했듯이 KG의 존재 여부는 장기적인 임플란트의 서바이벌 레이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KG는 일반 뮤코자와 달리 임플란트를 펌하게 잡아줌으로써 음식물이 썰커스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환자가 보다 양치질하기 쉽게, 즉 오랄 하이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도 KG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요. 임플란트에서 KG가 강조되는 이유는 페리 임플란트 티슈는 자연치아와 구조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데요. 임플란트를 둘러싼 연조직들은 자연치아 같은 강한 어태치먼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임플란트 이후 KG가 소실된 난케라티나이즈 뮤코자로 둘러싸인 임플란트는 치유적으로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임플란트 완성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EGBOP를 보이는 환자인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뮤코자는 플레이비안 모션을 보이므로 아무래도 오랄 하이진과 푸드 인펙션에 취약한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죠. 자, KG가 존재하는 임플란트와 그렇지 않은 임플란트는 마치 고급 세단과 낡은 소형 자동차처럼 그 성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리치와는 달리 발치 이후 흡수가 많이 발생한 리치의 경우 리치의 퇴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얕은 베스티뷴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스티뷴만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KG의 소실도 함께 발생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좌측과 같이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음식물이 교환면을 타고 내려와 베스티뷴을 거쳐 버컬 사이드에 존재하는 스페이스로 빠져나오는 소위 셀프 클렌징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측과 같이 발치 후 변화된 환경, 즉 얕은 베스티뷴과 소실된 KG 상황에서는 셀프 클렌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음식물이 임플란트 썰커스 내로 침투하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자, KG가 소실되어 있고 베스티뷴이 많이 얕아진 셜로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 변화된 취지 환경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면 환자는 사용하기 힘든, 또 관리하기 힘든 임플란트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논문에서는 사진과 같은 환경에서도 임플란트의 수명은 단축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환자분이 정말 철저하게 임플란트를 관리했을 때 얘기고,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그렇지 못합니다. 환자분 치칸 칫솔 쓰세요라고 교육을 해도 3개월 또는 6개월 뒤 팔로업 때 환자분 치칸 칫솔 사용하셨어요라고 물으면 그게 뭐야? 라고 하죠. 또한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임플란트 환자들은 60대 이상, 70대, 80대 고령이어서 양치질하는 브러쉬 모션도 매우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관리하기 쉬운 보다 정상적인 구조에 가까운 임플란트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발치 후의 치유 과정 및 임플란트의 수술, 이러한 1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발치 이후 치료종의 위드스가 감소로 KG가 퇴축되고
치조골의 하이트 감소로 상대적인 베스티뷸의 깊이가 감소하게 되고 또 임플란트 식미술에 의해서 케이지의 실링키지 또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이후 케이지의 퇴축 및 베스티뷸의 깊이 감소 등 케이지와 베스티뷸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케이지를 어떻게 매니지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빙과 게이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도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자를 주고 은행을 통해 쉽게 돈을 대출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돈을 얻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얻는 방법이 있고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KG가 부족할 때 입천장에서 FGG를 빌려오는 방법도 있으나 원래 환자가 갖고 있던 KG를 잘 저축하고 또 그것을 투자해서 세컨더리 힐링을 이용해 불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세이빙과 게이닝입니다. 자, 임플란트를 3개 식립한 환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플랩을 어떻게 클로즈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자, 이렇게 반월형으로 인시전을 가한 후 로테이션을 통해 인터픽스처 스페이스까지 클로즈하는 방법이 있죠. 자, 바로 팔라치 플랩이란 방법인데 3개월 뒤에는 아주 예쁘게 힐링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와 같이 케이지가 풍부한 환자에게서는 팔라치 플랩을 사용할 수가 있으나 사진과 같이 케이지가 부족한 환자에게서는 추가 인시전 및 로테이션을 통한 플랩 클로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자, 이러한 환자의 경우도 임플란트 버컬 사이드에 케이지, 케라티나이즈 진지바가 소실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케이지를 통해 FGG를 통해 케이지를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자, 수술 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어떠한 수축 방법이 옳을까요? 정답은 좌측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측의 경우 37번 버컬 사이드의 케이지가 어드밴스 되면서 인터픽처 스페이스로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37번 버컬 사이드 쪽은 버컬 뮤코자가 어드밴스 되어 이동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37 임플란트는 케이지가 아닌 뮤코자 서라운딩이 되었고 베스티뷸는 텐팅 효과로 인해 쉘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좌측과 같이 본이 익스포저 되면 문제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1주만 지나도 빠르게 세컨더리 힐링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3개월 뒤에는 완벽하게 힐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나 진지바에는 케이지의 세이빙, 인터픽스처 스페이스에는 케이지의 게이닝. 자,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와의 싸움은 얼마나 세이빙과 게이닝을 잘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페리 임플란트 티슈의 변화 및 케이지의 세이빙과 게이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행하는 리치 오그멘테이션 이후 케이지와 베스티뷸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슈 펀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대 부위에 진지바를 제거하는 아주 유용한 기구인데요. 퍼스트 OP뿐만 아니라 세컨드 OP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케이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펀치를 이용하여 진지바를 제거하고 치조골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고 세컨드 OP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가급적 펀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발치 이후 퇴축된 치조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플란트와 함께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플랩 엘리베이션을 하고요. 본 그래프트를 한 뒤 버컬 플랩은 페리오스티아 리지 인시를 넣고 플랩을 늘려준 다음 또 당겨서 수철을 할 겁니다. 베스티뷸의 높이 변화와 케이지의 위치동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자, 버컬 플랩의 어드밴스 및 텐팅 효과로 인해 베스티뷸의 저점은 높아지고, 즉 얕아지고, 케이지의 위치는 크리스탈로 좀 더 가깝게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펀치를 이용하여 세컨드 OP를 시행할 경우 잔존 케이지는 거의 없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베스티뷴은 얕게 위치된 채 남아있는 거죠. 즉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구강 환경을 우리 치과 의사가 만들어준 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 스테이지 서저리로 갈 때 세컨 오핏이 펀치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상 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리치가 많이 퇴축된 환자에게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통한 임플란트 식물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리오핏 때와는 달리 리치 오그멘테이션 이후 케이지의 위치가 치종적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 오핏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펀치를 이용해서 진지벡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피컬리 포지셔닝 플랩을 이용하여 베스티뷴과 케이지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환자가 사용하기 편한 오래 갈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APF의 기본 수식은 인시전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랩을 형성할 때 상단 쪽보다 베이스가 좀 더 넓은 사다리꼴 형태의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APF의 경우 윗변이 그대로 폭을 유지하면서 하방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의 플랩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또한 호리젠탈 인시전의 경우 크레스트에 위치한 케이지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기 위해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했을 때 형성될 링골 사이드의 마진으로 예측되는 부위에 디자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플랩을 엘리베이션하고 픽스트 인스톨레이션을 시행하고요. 수촬영을 통해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3개월 뒤 케이지가 완전히 치유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케이지가 하방으로 상당량 이동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APF의 수촬영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반적으로 좌측 사진과 같이 APF에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좌우 번갈아가며 수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우측 사진과 같이 싱글 사이즈 APF의 경우 플랩이 좁고 긴 형태이기 때문에 1번 수촬영 이후 플랩 간의 오버래핑 현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상과 같이 타일을 하였을 경우 플랩 간의 오버래핑이 발생한 것을 관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터럽티 수처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타일을 시행했을 때 플랩 간의 오버래핑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편 인터럽티 수출을 하더라도 텐션이 양측으로 이분하게 분포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제가 한 해 솔루션을 제안하는데요. 인시전 이후 플랩을 엘리베이션하고 임플란트까지 식립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수처를 시행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수처를 하듯 니드를 한쪽 사이드에 관통을 시키고 타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타일을 하지 않고 니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반대편 사이드에 관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 타일을 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이분한 형태의 수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상방으로도 쭉쭉 같은 방법으로 수처를 해주면 되는데 양쪽으로 텐션을 이분하게 분布시키고 타일 횟수가 줄어들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이 테크닉을 윙 테크닉이라고 윙 수처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아까 영상과는 다르게 먼저 니드를 관통을 시키고요. 반대편에 니드를 타이 없이 그대로 관통을 시켜줍니다. 자, 양쪽이 관통되고 난 뒤에 타이를 하게 되면 아주 예쁘게 텐션이 이분하게 잡힌 수처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같은 방법의 윙 수처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솔루션은 V윙 수처인데요. 윙 수처만 시행했을 경우 마지나 진지바가 프릴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마지나 진지바를 눌러주는 게 힐링에 도움이 되는데요. 윙 수처 이후 실을 커팅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와서 링골 플랩에 앵커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이후 버컬 사이드에 타일을 만들어주게 되면 버컬 사이드에 보았을 때 V자 형태의 앵커리지가 생기게 되어 마지나 진지바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크닉을 V윙 수처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자, 추가로 하방에 윙 수처를 넣어주게 되면 수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APF 수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세션은 제목이 더 많은 케이지를 얻기 위해 투자하라인데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지가 부족하고 베스티뷴이 쉘러한 환자에게 베스티뷴 플라스티와 함께 FGG를 시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입천장을 떼어내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의 반응이 어떻죠? 네, 대부분 이런 표정을 짓고 가죠. 자, 환자들은 무언가를 본인들의 몸에 삽입하는 것보다 인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보다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 더 큰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FGG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환자가 아주 적게나마 케이지 케라티나이드 진지발을 갖고 있다면 자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마시고 세이빙과 게이닝을 통해 케이지를 증식시켜 나가자는 게 이번 세션의 핵심입니다. 자, 레지듀얼 본 하이트가 이렇게 훌륭한 환자도 구강 내 연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환자에게 소프트 티슈에 대한 고려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쉘로우한 베스티뷴과 부족한 양의 케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자가 적게나마 갖고 있는 케이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베스티뷴이 얕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교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스플리트 시크니스 인시전을 통해 링골 사이드에 치우치는 인시전을 넣어 케이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STMF, 스플리트 시크니스 뮤코자 플랩을 통해 페리오스티움과 뮤코자를 완전히 분리하였고요. 페리오스티움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만 박리를 해주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자, 베스티뷴 플라스티를 마저 해주고요. 수처를 통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2주 뒤 사진입니다. 케이지가 수술 전과 다르게 많이 자라 올라온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3개월 뒤에는 베스티뷴의 형성과 케이지의 게이닝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이뤄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GG를 시행하였다면 보다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FGG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는 이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 6가지 사항은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자,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서라운딩 티슈의 완벽한 재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임플란트 식립 전 베스티뷴의 뎁스 및 케라티나이드 진지바의 볼륨을 확인한다. 그리고 세 번째죠. 세이빙, 케라티나이드 진지바를 세이빙하라. 그리고 네 번째, 게이닝, 케라티나이드 진지바 그리고 딥 베스티뷴을 확보를 하라. 다섯 번째입니다. APF를 적극 활용한다. 특히 세컨드 OP에 해당되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싱글 사이즈 APF에서는 제가 아까 동영상으로 말씀드린 윙 수처 또는 V윙 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자, Q&A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올랐는데요. 임플란트 이후 FGG 시기는 언제가 적합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FGG 시기는 정확히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세컨 OP 때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보철물이 올라간 상태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이제 직접 사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FGG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수술적으로는 세컨 OP 할 때 FGG 하는 게 여러분의 술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보철물을 사용하는 중에 내가 너무 양실하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철물을 제거를 하고
어버트먼트만 있는 상태에서 FGC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APF를 시행하였을 때 KG의 수축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 케라티나이드 진지바를 제가 세이빙하고 게이닝하는 여러 이제 장면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1주, 2주, 3주 뭐 시간을 거치면서 케라티나이드 진지바에 이제 수축이 발생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약 1.5에서 2mm 정도의 이제 수축이 이제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지바가 좀 더 두껍거나 이제 그런 환자에게는 좀 더 수축이 덜 발생할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KG량이 뭐 1.5mm야 또는 뭐 1mm 정도 되는 이제 아주 작은 양만 존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APF를 통해서 KG를 증식시키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은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임상 팁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